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심리가 변했다. 그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코픽스가 뭐다? 국내 8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은행권에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대출 금리를 책정을 해요. 자, 그런데 5월 신규 코픽스 금리가 0.82%가 나왔습니다.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자, 이 0.82%라는 코픽스 가장 낮은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시중금리가 제일 낮았을 때가 작년 한 7월, 8월 정도 되는데 그때하고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이 대출에 기준되는 코픽스 금리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합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채 금리도 같이 끌어올렸고 금융채와 연계된 대출상품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보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하다. 왜 코픽스 금리는 낮아졌을까?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은행금리,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사마다 은행 나쁜 놈 이런 욕하는 기사 댓글도 많이 보이잖아요. 자,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낮아지는 상황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현금 보관 목적의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대요. 자, 그런데 반면에 대출 수요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예금 유치의 필요성이 낮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대출 수요가 많다든가 아니면 들어온 자금이 적으면은 무리해서라도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자금을 끌어올 텐데 지금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코픽스 산정 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예금 금리래요. 근데 예금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코픽스와 연결된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 지표 보시겠습니다. 4월 시중 통화량 증가액이 무려 50조 원이 남았습니다. 자, 1월, 2월, 3월 다 높았다 말만 하는데 그때도 4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50조 원대로 껑충 뛰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지금 끌어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레버리지 끌어쓰려고 봤더니 자산시장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저금리로 받은 대출이 자산시장에서 방향을 못 찾고 요구불 예금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에 신용대출이 정말로 많이 급증했거든요. 그렇게 빌린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공모주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개 시장이 요즘 시원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고 약간 대기 자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볼 때는 좀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부분은요, 금리 인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시중의 자금은요,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자산으로서의 예금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예금 기능의 정상화로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요구불 예금이 감소하는 부분, 이런 지표들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유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부동산 세제 개편 갈팡질팡 어떤 결론 나올지 불투명. 지금 보면은 여당 대표된 송영길 의원하고 부동산 특위의 김진표 의원이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규제까지 완화해 주자고 하다가 역풍을 맞으니까 야, 그럼 1주택자만이라도 과감하게 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여당 의원들의 대규모 반발을 부르고 겁니다. 60명 이상이 지금 반대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 정책 변경된 부분이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일단 재산세 감면 확대 부분과 그리고 LTV 규제 완화 부분은 당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 부분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 부분은요, 지금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여당 지도부가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지도부는요, 어떤 결론이 나든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 부분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 부분은 현재 좀 아슬아슬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여러 개만 말씀드리고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 얘가 왜 이 제도를 바꾸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바꾸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 규제를 건드는 부분까지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11만원 추가 신도시 공급계획 일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올해 이사 공급 대책에서 공공택지 확대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 신도시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 전역에서 인구 분산 효과가 있는 대규모 신도시 공급 계획이 적다는 거예요. 중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계획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그 지역 부동산 가격만 하락시킬 거고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비난에 변창 국토부 장관이 18만호 수도권 지역 공급 계획을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광명시흥지구 7만호를 재지정하면서 공급 확대의 신호탄을 쐈는데, 이거 지정하고 나서 LH 사태가 터지면서 일단 공급 확대 방안이 보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21만 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1만 원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언제 될 것이냐, 지금 8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 지역에 투자 수요가 유입된 부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발표하겠다는 것 같아요. 후보지는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김영미 국토부 장관 시절과 다르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신도시 추진 정책은요,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는 부분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 유입도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8월에 발표가 나오면요, 부동산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5월 이후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국토연구원에서 5월 서울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137.8이 나왔습니다. 전월 120대에서 크게 올라간 부분이죠. 실제 이게 소비심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와 관련된 선제지표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5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5월 15일인데 보름 정도 등록 가능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월 거래량을 뛰어넘었거든요. 자, 이 추세가 이어지면 5천 건도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5월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팽팽하게 의견이 낮춰져요. 뭐냐면은, 자, 이 세제 규제 강화에 따른 급매물 소진이다, 또는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 강화 부분으로 선수요가 미리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근본적인 상승세로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이미 종부세 폭탄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양도세 폭탄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세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정반대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요, 아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입주 물량과요, 더불어서 금리 변화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변한 것이 없어요. 야, 이주환하고는 총재가 금리 많이 올린다며, 많이 올린다고 이야기가 나왔지 올린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실제 올리거나 채권 전문가들 거의 100% 확률로 올린다고 이야기할 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축부터 조금씩 반응을 해요. 게다가 금리 한번 올린다고 바뀌지가 않고요. 최소 2-4-7회 정도 연속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바뀌어야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주 물량과 금리 변화가 없잖아요. 당분간 적은 거래량과 적은 매물, 그리고 소폭의 상승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하지만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6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엔 신용대출이다, 뭐 아니면 보험대출이다 뭐다 해서 연끌 투자해야 간신히 마련할 수 있는데, 7월부터 DSR 규제가 훨씬 강화되죠. 규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 규제 지역에 6억 초과 주택을 살 때 이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 DSR의 산정 방식도 강화가 돼요. 2021년 올해 7월부터 신용대출 만기를 이제
대출 전체 금액이 10으로 나눴던 걸 7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DSR 한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다 싶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관망해서 보는 게 아닌가, 관망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쇼킹 부동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가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가 중심으로 상승을 지속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은 금리 인상 두 차례가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금리 인상이 빨리 와야 된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시급한 주제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